임미현의 아침 뉴스. 대북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어젯밤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방북 결과를 공식 발표합니다. 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무더위로 일교차가 심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어젯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방북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될 예정인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강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북 특사단이 늦게 귀환을 했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 일행은 어젯밤 8시쯤에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 밤 9시 44분쯤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성남 서울공항에는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특사단은 미소만 머금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질문들에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 청와대로 향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특사단은 방북 결과를 바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북 결과는 오늘 오전에 언론 발표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네. 발표 이후에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그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네, 따라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 3월에 1차 특사단 방북 때처럼 이번에도 정의용 수석 특사가 미국으로 특사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특사단이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만찬까지 같이 했나요? 네, 특사단은 어제 이른 아침에 일단 평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시쯤에 평양 공항에 도착을 해서 북측 관계자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오전 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고 또 저녁 만찬까지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예정이 없던 저녁 만찬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특사단이 복귀를 한 건데 만찬을 김 위원장과 함께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지만 그 자리에 김 위원장이 동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네. 다만 이제 특사단이 가지고 갔던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 전달을 한 건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오전 회담 중에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 준비해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함께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측과의 회담 내용이나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라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특사단과 청와대는 어제 하루 종일 팩스로 상황을 주고받았거든요. 네. 비화기가 달린 팩스를 가지고 특사단이 현지에서 중요한 상황이 나오면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또 그게 저희 기자들한테 알려지는 이런 순서였는데 저희한테 상황이 전해진 게 모두 3번입니다. 네. 첫 번째가 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거, 그리고 사전 환담 이후 10시 반쯤에 오전부터 이제 공식 면담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을 만났고 친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상황 끝에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 것 자체와 또 저녁 만찬은 이게 예정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만찬까지 진행된 걸로 미루어 볼 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네, 또 어젯밤 늦게 특사단의 방북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대체로 사진에서 김 위원장과 우리 측 특사단은 모두 이제 웃고 있어서 분위기를
좋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은 이달 예정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간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한 중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9월 안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합의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특사단 방북에서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날짜로는 9월 17일, 18일에서 20일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네요. 네네, 2박 3일 일정일 가능성도 높고요. 또 정 실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달성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사전에 밝혔었던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제시했는지는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보다 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재안으로 북한이 핵신고서를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미치게 전달을 하거나 혹은 이제 종전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제출을 시차 없이 거의 동시에 하거나 하는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따라서 특사단이 북미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들고 왔는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인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 해결의 병행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거기에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는 몇 주 뒤에 열리는 유엔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몇 주 뒤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의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고 여기서 한미 FTA 개정안 서명 행사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미 FTA 개정안은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시점을 20년 늦추고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를 2배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유리하게 협정을 개정했다며 주요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직후 개정안에 서명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이 끝난 이후가 될 수도 있다며 서명 자체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저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내막을 폭로한 책 공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파기를 선언하는 편지를 써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던 게리 콘이 훔쳐서 없애는 등 트럼프의 폭주를 막기 위한 소동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내용이 허구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 서명 행사 계획까지 밝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10년간의 삶을 조명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던 해고 노동자들의 배우자 원더우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희원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해고 노동자들의 그 심신의 상처는 아주 깊었고요. 그들이 10년을 살아오면서 바로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들 역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배우자들은 2중 3중고를 겪었습니다.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된 남편에 대한 구명활동, 그리고 가정생계를 홀로 꾸려가며 자녀들까지 돌봐야 했던 거죠.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아내 전은숙 씨와 남미경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회사까지 맨날 업고 다니고 애기 띠를 메고 애기 이제 오고 막 그러더니 새로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총알을 사고 막 그렇게 했거든, 천마 쪽에. 제가 전단지를 돌리면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안 받고 뿌리치고 가는 거. 우리 어려운 걸 외면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저희가 어려울 때니까. 남편의 해고 그리고 요원하기만 했던 복직에 대한 기대, 아내들 부담이 참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꽃집이나 포장마차를 차리고 공장에 나가고 심지어 나무를 베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 씨와 또 다른 해고 노동자의 아내 이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스가 끊겨가지고 가스가 안 되니까 집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추우니까 쌍용차 지부에서 전기장판을 가져와가지고 잘 때도 있었어요. 애들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큰 병은 아니라도 애들은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차상이니까 병원도 500원 받고 약 짓는데도 500원 내고 옆에 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구석진 이런 곳으로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 생각을 계속 할 때였는데 마침 저희 집이 전세였는데 이제 손배가압류 이제 계속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얘기하니까 그 부인 명의로 바꾸라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찜찜하다고 싫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원더우먼이 돼야만 했던 해고 노동자들의 아내, 이들의 건강은 괜찮은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건 사치라고 얘기했다는데요. 이 씨와 전 씨, 김미정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유방이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했었고. 가족력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암으로 아파보신 분도 안 계신데다가 뭐 다른 암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방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수술하는 날까지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갱년기인가 봐. 그냥 그러고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데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쌍용차 관련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데요. 배우자들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남편한테 파업 관두고 일자리 찾아보라는 말 대신 묵묵히 지지해준 것도 바로 배우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이 씨와 전 씨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었고요. 아주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엄마랑 저랑 트러블 되게 많았었거든요. 애기도 같이 어린데 일을 하지 왜 그런 거 하냐고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애기 아빠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박 기자,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해고 노동자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지 이 씨와 남 씨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파업이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엄마로서 제가 그 아이를 파업 그 아수라장으로부터 얘를 지켜주지 못한 게 자꾸 제 잘못 같아가지고 그런 게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이 잘못해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지. 짜증이. 애들한테 잘해줄 걸 짜증 좀 덜 낼 걸 뭐. 쌍용차 해고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지난 삶을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이 추적해왔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원 기자였습니다. 행안부 조사관이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을 상대로 암행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차량 감금과 협박, 강요 등 이른바 감사 갑질을 했다는 건데요. 기자일장, 오늘은 현대판 암행어사의 비뚤어진 권력 남용이라는 제목으로 고태연 기자입니다. 백성을 괴롭히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지방의 탕가놀이를 소탕하던 암행어사. 정의로운 해결사라는 수식어와 함께 현대에 들어 감사관 또는 조사관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암행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을 숨기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벌이기도 하고 사무실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공직자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암행어사로 불리는 행안부 소속 조사관이 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암행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속 7급 주무관 A씨가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이끌려 차량에 감금돼 협박과 강요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겁니다. 행안부 조사관은 A씨가 사무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암행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전쯤 고양시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보로 감사를 받았고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3년 전 구청 회계 담당자였던 A씨가 작성한 회계 자료에서 부적절한 물품 2개가 발견됐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7,200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행안부 조사관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진술을 강요했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7,200원이 감사 갑질, 이른바 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된 셈입니다. A씨는 횡령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지만 겁박은 계속됐고 90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행안부가 구시대적 방법으로 헌법과 형법에 위배되는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행안부를 항의 방문해 김부겸 장관의 공식 사과와 해당 조사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안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중앙정부가 아직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이창 고태현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당정청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등이 망라될 전망입니다. 택지 공급 지역은 경기도에서만 안산과 과천 등 8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붙어있는 과천에는 미니 신도시급인 주택 7,100호가 공급됩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하는데 관건은 검찰의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진과 폭염 등 긴급 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사용 중인 전체 휴대전화 가운데 긴급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가 303만 9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수는 관련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2G 단말기로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월부터 무상교체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체 통지 메시지를 마케팅으로 오해한 고객들이 많아 교체율이 1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 노조와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의장에게 오늘 오전 10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현지 시간으로 5일 자살 폭탄 테러에 이어 2차 폭발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CBS 아침 뉴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조망하는 시간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읽고 실생활과 접목해보는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게 되는데 우선 이 뉴라벨 뜻이 뭔가요? 네, 워라벨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워라벨이 이 시대의 화두인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뉴스도 일상생활과 균형을 좀 맞춰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좀 딱딱한 주제 대신에 워라벨에 도움이 될 만한 문학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 첫 주제는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팔순의 전성시대를 맞은 화가들 얘기입니다. 팔순의 전성시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 팔순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실제 활동하는 화가들이 많나요? 네, 많을 뿐만이 아니라요. 현재 80세를 전후한 노장 작가들이 한국 미술계 큰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보통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 어떤 분들이 떠오르세요? 현대 화가로서는 뭐 가장 대중적인 이중섭,
박수근 또 김환기 이런 분들의 성함은 떠오르는데 근데 다 돌아가신 분들 아닌가요? 네, 보통 천재예술가들은 요절한다 이런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죠. 그래서 먼저 그 세상을 떠난 분들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오래 생존해 계시면서 한국 미술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순을 넘긴 단색화 화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앵커께서는 혹시 단색화 들어보셨나요? 단색화. 사실 처음 듣는 말인데 그냥 추정을 해보자면 한 가지 색으로 그린 그림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추상화 중에서도 극히 단순한 색깔을 쓰고 주로 무채색을 이용하는 경우를 서양에서는 모노크롬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일찌감치 이런 단색화들이 자생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또 한지의 전통에서 비롯된 면도 있고요. 한국 특유의 서정적인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이미 단색화라는 용어가 고유명사로 인정이 돼서 장르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명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영어로도 뭐 DAN 이런 식으로 쓰는 건가요? 그렇죠. 단색화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겁니다. 네, 이 한국의 단색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거죠? 네, 약 3, 4년 전부터 홍콩, 뉴욕 등 세계 시장에서 먼저 한국의 단색화의 깊이를 알아보고 그림값이 뛰기 시작했고요. 네. 8순을 넘긴 화가들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작가입니다. 네. 원래는 4인방으로 윤영근 작가까지 포함되는데 윤화백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세 분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뭐 작품 가치를 가격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요. 이분들 작품 경우에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백만 원대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네. 지금은 억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억을 훌쩍 넘기는 작품들도 꽤 있고요.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작품인데 이분들 연세 지금 얼마나 되셨죠? 박서보 화백은 1931년생으로 올해 88살이시고 정성화 화백은 87살, 하정현 화백은 84살이십니다. 세 분 모두 현재 많은 작품을 내놓고 있고 런던이나 뉴욕 등 유명 갤러리에서 계속 초청을 받으면서 전성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술 경매 회사인 K옥션의 손희천 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국의 단색화는 정신성을 더 강조를 한 거예요. 외부에 보여지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미술 시장에서 단색화 열풍을 이제 야기시킨 작가 4분이 8순이 훌쩍 넘으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작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면서 우리나라 미술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더 놀라운 건요. 단색화가는 아니지만 이중섭의 친구. 이중섭의 친구. 네. 1916년생이신데 102살의 현역 화가도 있습니다. 현역인데 102살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바로, 아직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바로 김병기 화백인데요. 개인전을 준비하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의 삶은 거의 한국 근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이중섭, 또 소설가 김동인, 시인 이상 등 당대 웬만한 예술가들과는 다 인연이 있으셨고 추억이 있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 여전히 활동 중이시다. 그런데 조 기자, 여성 작가들은 없나요? 네, 남성 작가들보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올해 80이 된 윤성남 작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40살에 미술을 시작해서 현재 아시아 페미니즘 미술의 데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전을 시작하셨는데요. 윤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80이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몸도 좀 쇠락해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림을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눈이 아직 성하고 손발이 있으니까 그럴 때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살아있을 때까지 열심히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죠.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네요. 네, 노화가들의 열정적인 스토리를 보면 감동이 큰데요.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작가들과 작품들을 좀 더 많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입니다. 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여전히 폐쇄 중이고 오늘도 비행기 운항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사카를 오가는 비행기 전편이 오늘 운항이 취소된 상태고요. 내일 비행편도 미리 취소시킨 항공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다른 노선들은 정상 운항 중이고 오늘 국내 노선들도 첫 편부터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노선의 예약률이 높은데요.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데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이고 오후에도 좌석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다른 노선들은 괜찮습니다. 그 밖에 인천공항에서는 오늘 오전에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대부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마중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기압골이 다가서면서 전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형적인 영향 으로 남해안은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는 오늘 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전주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구 28도, 부산 27도의 분포로 선선한 아침과 달리 낮 동안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9월 6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